단 한 번의 삶, 단 하나의 질문, 일생일문, 채태성 지음, 생각정원 편행. 우리는 왜 역사를 배워야 할까요? 역사는 수많은 사람의 경험이 가득 담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 양이 너무도 방대해 우리가 선택하고 책임져야 할 미래의 모습이 거의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이정표를 참고 삼아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래를 향한 길 위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왜 내 삶은 불행한가 하는 불안에 너무 사로잡히지 마세요. 우리의 걱정에 대한 답을 일생으로 보여준 옛 사람이 이렇게나 많이 있으니까요. 물론 역사의 이정표는 어느 한 방향만을 가리키는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긴 여정 끝에 다시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홍범도 장군은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 근거지인 연해주를 떠나 중앙아시아에서 극장 문지기를 하며 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곳에 잠들어 계신 홍범도 장군을 최정예 공군기를 보내 호위하여 현충원에 모셨습니다. 책에서만 접했던 위인을 동시대에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역사책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도 잠시 온라인에는 다른 시선도 공존했습니다. 이처럼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만남입니다.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한 사람의 삶을 바라볼 때도 이토록 다양한 시선이 존재하는데 셀 수 없이 많은 궤적의 집합이라 할 수 있는 역사는 오죽하겠습니까? 정답이 없는 질문이라니 머리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나만의 시선, 바로 관점입니다. 다양한 맥락 속에서 물살에 떠밀리듯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상처투성이로 고통받지 않으려면 나만의 관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책에는 사건과 인물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수험생을 위한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강의는 시험 문제를 잘 풀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하지만 저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본질이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라는 사실을 도외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본질에 충실하고자 수험서에도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을 담고자 애를 써왔습니다. 가끔 왜 시험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느냐는 투정어린 댓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려 노력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수정하거나 양보하고 싶지 않더군요. 역사를 향한 시선은 결국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기결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삼국의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는 팩트 전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중에 가장 후발주자였던 신라가 결국에는 통일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모습을 통해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버텨낸다면 언젠가 삶을 사랑하는 행복한 모습의 나를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역사를 통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책을 읽으시다가 설령 여러분의 시선과 제 시선이 엇갈리더라도 그 또한 다양한 시선 중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행복해지기 위해 역사를 배웁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제게 남아있는 시간들을 후회 없이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윤동주의 시를 읽다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나의 이름과 나의 글과 나의 문자를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일제장점기. 그는 어쩔 수 없이 일본식 이름을 지니고 일본의 글을 통해 문학을 공부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시대가 이러니 별 도리가 없다는 식으로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윤동주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처절한 부끄러움을 낱낱이 고백하고 시대의 문제점들을 폭로했습니다. 부끄러움을 알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또한 자신을 부끄럽게 한 원인을 바로잡고자 하는 시도 역시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18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장 루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못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실수하지 않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수와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려 하지 않는 것, 고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부끄럽다고 고백한 윤동주는 역설적으로 전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 인물이 된 것이겠지요. 그의 시에는 참회, 반성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실수와 잘못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라는 질문에 윤동주는 부끄러워하라고, 참회하라고, 반성하라고, 그리하여 달라지라고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쩌면 그의 시는 자신의 잘못, 그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은 아니었을까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의 벽 앞에서 그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는 그의 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40년대 윤동주는 일본으로 유학을 가려고 준비했는데 당시 일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씨 개명을 해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히라누마 도주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바꿨는데 그는 자신의 선택을 변명하기보다 통렬하게 부끄러워합니다. 그의 시 별 해는 밤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날인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때에다. 무덤가에 자기 이름을 썼다 지우는 시인의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윤동주라는 이름을 쓸 수 없는 시대, 그래서 이름을 썼다가 덮어버리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아파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감추지 않고 고백함으로써 시대적 아픔을 알리고 나눈 것입니다. 창씨와 나 같은 글을 통해 창씨 개명을 독려한 소설가 이광수 같은 반민족 행위자의 행보와는 전혀 다르죠. 윤동주는 거리로 뛰어나가 폭탄을 던진 인물은 아니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를 시를 통해 표현했습니다. 그는 몸 대신 말과 글로 싸운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의 대표작 서시에 그 시대를 산 한 청춘의 고뇌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문학은 잘 모르기에 문학적 완성도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지만 역사적 의미만 놓고 봐도 분명 훌륭하고 아름다운 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의 풍파 속에 흔들리고 변절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가운데 자신은 온갖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길을 가겠다는 다짐이 어찌 아름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윤동주의 이런 결연한 의지에는 그의 절친 송몽규가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인연이 참 특별합니다. 둘은 1917년 같은 해에 태어나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함께 시인이 되었습니다. 송몽규가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먼저 등단했는데 얼마 후 그는 작가의 길을 벗어던지고 독립운동가의 길을 걷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간 것이죠. 오랜 꿈을 뒤로하고 고행을 자처하는 친구의 용기. 그 모습을 본 윤동주는 놀라고 또 부끄러웠던 모양입니다. 결국 둘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유학생활을 하던 중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립과 민족문화의 소홀을 선동했다는 제목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됩니다.
두 사람 모두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윤동주는 감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죠. 곧이어 송몽규마저 숨을 거둡니다. 윤동주는 1945년 2월, 송몽규는 그해 3월에 사망했는데 그때 둘의 나이 고작 28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협력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시대는 다 그랬다고 주장하며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비판을 멈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윤동주와 송몽규처럼 목숨을 내어 일제에 저항한 수많은 청춘이 있는데 일제에 빌붙어서 호의호식한, 심지어 같은 민족인 한국인들을 전쟁터로 끌고 나가기까지 한 반민족 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라니요. 이분들 앞에 그땐 다 그랬다고 말하는 건 결코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당대의 지지를 받은 결정이 후대에는 치욕적인 결정, 실패한 역사로 남기도 하고 당대의 수많은 비난을 받은 결정이 훌륭한 업적으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역사는 선조들의 선물이자 현재와 미래를 위한 조언해 줄 수 있는 큰 흐름입니다. 선택의 가치가 남아있는 역사 속 장면들을 떠올리면 올바른 선택을 위한 해결책을 얻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선택이 쉽지 않을 때 지금 당장보다는 먼 훗날을 떠올려 보며 이 선택이 시간이 흘러서도 계속 옳은 결정일지, 상황이 지금과 달라지면 잘못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염치와 부끄러움을 압니다. 이 감정들은 남을 위하는 거창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저 나 좋자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는지 주위를 살피는 정도의 노력만으로도 떨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윤동주의 시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은 시인 그 자신에게도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다해 부끄러워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보냈을까요? 저는 문득 두렵습니다. 부의 비밀은 무엇인가? 이는 참 많은 사람이 답을 알고 싶어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지요. 여기 부의 비밀을 알아내고자 오랫동안 노력하고 마침내 거대한 부를 쌓은 역사적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거상 김만덕입니다. 그는 조선왕조 실록에도 그 이름을 올릴 만큼 당대의 거상으로 유명했습니다. 남녀 차별이 극심했던 조선시대에 성별의 벽을 뛰어넘을 만큼 재력을 쌓은 사람이니 아마도 부의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관심이 돈으로만 쏠리는 현상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 땅의 청춘들이 재테크의 열을 올리느라 꿈을 제쳐두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 알아야 합니다. 김만덕이 어떻게 부를 쌓았는지 또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통해 진정한 부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만덕은 1739년 제주 양인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아마 어릴 때 김만덕은 자신도 평범한 여염집 아녀자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평범하게 흘러가지 못했습니다. 12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들과도 헤어지게 된 김만덕은 생계를 위해 기방에 얹혀 살다가 결국 기생이 됩니다. 어린 김만덕 앞에는 여성이라는 태생적 한계, 가난이라는 경제적 한계, 인생이라는 신분적 한계, 그리고 지역적 한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김만덕이 살았던 조선 후기는 여성의 사회 진출은 꿈도 꿀 수 없던 시기였고 더욱이 제주도는 여성들에게 출입 금지령까지 내려져 마음대로 이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출입 금지령은 육지로 이주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제주도를 방어할 인력이 감소하자 이를 막기 위해 인조 이후에 생겨난 법이었죠.
이토록 많은 한계가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김만덕은 상황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20살이 된 그는 자신의 신분을 회복해달라고 제주 관아에 지속적으로 탄원했고 마침내 양인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은 김만덕은 그동안 모은 돈으로 포구에 객주를 차리고 장사를 시작합니다. 어려서부터 가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이 치산에 재주가 있음을 깨닫고 장사를 통해 돈을 벌고자 한 것입니다. 신분 회복과 함께 시작된 꿈이었죠. 김만덕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삶의 방향을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서 김만덕을 통해 배우는 첫 번째 부의 비밀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와 목표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김만덕이 주어진 삶에 순응해 평생을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아마도 위대한 거상 한 명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성별, 출생, 신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고 자신의 목표에 집중한 덕분에 거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이자 투자의 기재로 유명한 워런 버핏은 부의 절대 법칙이 집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아주 먼 과거의 김만덕은 이미 이를 알고 행한 것입니다. 이후 김만덕은 객주를 운영하며 인근 상권을 장악했는데 특히 제주의 진귀한 특산물을 육지와 거래해 많은 이윤을 남깁니다. 조선 후기에는 상업이 발달해 해상무역이 활발하고 포구를 중심으로 유통업이 크게 발달했는데 그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객주를 차린 후 쌀, 소금, 옷감, 장신구 등을 사고 제주의 특산물인 말총, 전복, 진주, 미역 등을 육지로 내다 팔아 거상으로 성장합니다. 조선 정조 때의 문신인 최재공의 시문집, 번암집에 따르면 김만덕은 수완이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번암집 중 만덕전은 그 제주는 재산을 늘리는 데 뛰어났다. 때에 따라 물가의 높고 낮음에 능하여 팔거나 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세의 테두리를 만드는 양태를 통해 그야말로 대박을 칩니다. 조선 후기 신분제가 문란해지면서 양반을 사고 파는 일이 벌어지자 양반 인구가 급증했고 덩달아 양반이 쓰는 가세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 양태로 어마어마한 돈을 번 것입니다. 조선 후기 신분제가 문란해지면서 양반을 사고 파는 일이 벌어지자 양반 인구가 급증했고 덩달아 양반이 쓰는 가세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 양태로 어마어마한 돈을 번 것입니다. 이것이 김만덕을 통해 배우는 두 번째 부의 비밀입니다. 즉, 세상과 돈의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돈만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야만 부를 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김만덕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상업에 뛰어들어 막대한 부를 쌓고 엄격한 신분제까지 뛰어넘은 김만덕.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한계를 극복하며 주제적인 삶을 산 그를 정약용, 최재공, 박제가 등 당시 사회 지도층이 기록을 통해 입을 모아 칭송했을 정도입니다. 1792년 제주에는 흉년과 태풍으로 극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제주도민의 30%가 흉년과 굶주림으로 죽어나갈 정도로 인명피해가 엄청났죠. 상황이 심각해지자 1794년 제주 목사 신낙수는 제주도민들을 구하기 위해 조정에 구휼미를 요청했고 조정에서는 구휼미 1만 1000석을 실은 배를 제주로 보냅니다. 이 소식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제주도민들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게 구호 식량을 실은 조윤선 중 5척이 가는 도중에 태풍을 만나 바다에 가라앉습니다. 사람들의 절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때 김만덕은 생각합니다. 부모를 여의고 혼자 된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이웃들의 은덕이다. 지금이 그 은혜를 갚을 때다.
김만덕은 장사를 하며 모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육지의 쌀 600곡을 구입, 그중 10분의 1로 가족과 친척을 살리고 나머지는 모두 강가에 위탁해 기아에 허덕이는 제주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략 80kg, 쌀 600포대 정도를 기부한 것인데 이는 당시 제주도민 전체가 열흘을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을 남을 위해 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가 자기 재산을 내놓지 않은들 아무도 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김만덕이 전 재산을 기부한 까닭은 대체 무엇일까요? 조선 후기 문신 이면승이 지은 만덕전에 실린 김만덕의 말을 통해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나의 동포이다. 하물며 같은 섬 사람 아닌가. 재물이란 몸밖의 물건이라 벌떼와 쓸데를 알아야 하거늘 내 어찌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가 되어 내 눈앞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을 뻣뻣하게 보기만 하고 구일하지 않겠나. 재물이란 모이는 때가 있으면 흩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 잘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당한 때 올바르게 흩어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김만덕을 통해 알 수 있는 세 번째 부의 비밀입니다. 즉, 잘 벌고 잘 모으는 데서 나아가 이를 잘 쓸 때 진정한 부가 완성된다는 것이지요. 김만덕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는 가치 있는 삶을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삶 전체를 풍요롭고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당시 왕이었던 정조마저 크게 감복시켰고 정조는 김만덕에게 상을 내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김만덕은 상을 사양하고 조금은 엉뚱한 소원을 말합니다. 바로 상경에서 금강산을 유람하는 것이었죠. 엄청난 부를 요구하거나 명예가 될 만한 직위를 바랄 수도 있었을 텐데 고작 상경과 금강산 유람이라니 다소 어이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연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에 걸쳐 성별의 한계를 뛰어넘고 신분의 한계를 돌파하고 가난의 한계를 극복해온 그에게 지역의 한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것만큼 의미있고 뜻깊은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제주도의 여인이 바다를 건너 육지로 들어가는 것이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지만 정조는 김만덕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렇게 59살이 되어서야 난생 처음으로 제주도를 벗어나 한양에 도착한 김만덕. 하지만 상민 신분의 여성이었던 김만덕은 궁궐에 출입할 수 없었죠. 그러자 정조는 김만덕에게 당시 여성이 오를 수 있었던 최고의 벼슬인 의녀 반수를 하사해 궁에 들어오게 한 뒤 이렇게 칭찬합니다. 외로운 기운을 발휘해 줄인 백성 만여 명을 구했으니 참으로 기특하다. 이후 김만덕은 금강산으로 가서 멋지고 놀라운 경치를 두루 탐방했는데 한양으로 돌아오자 김만덕의 이름이 한양 안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당시 금강산 구경은 모든 사람이 평생의 소원으로 꼽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남성도 양반도 쉽게 할 수 없었던 꿈을 이룬 것이죠. 이후 제주도로 돌아온 김만덕은 죽기 전 양자에게 먹고 살 정도의 재산을 물려주고 나머지는 모두 제주도민을 위해 기부하며 마지막까지 나눔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본과 같은 인물입니다. 조선시대의 제주의 평민으로 태어나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제약을 이겨내고 남성들조차 누리기 어려운 영예를 누린 김만덕.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당당하게 요구한 삶의 태도는 오늘날에도 큰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의지력과 집중력, 세상의 흐름을 읽는 통찰, 그리고 이를 사회에 환원한 그의 일생은 오늘날 부를 쌓고자 하는 많은 이에게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주는 듯합니다. 진정한 부란 그것을 통해 나를, 내 삶을
나아가 세상을 가치 있게 만들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김만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짜 부의 비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